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내놓은 보고서는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으로 요약됩니다. 비단 IMF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수 부진은 심각한데요. 밖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 경제에 돌파구는 없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뭔가 희망적인 뉴스가 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수 부진, 우리가 믿었던 수출도 둔화되는 양상인데 전반적으로 숫자는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아마 우리 국민들은 금년 초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아주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아주 탄탄하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려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10개월 동안 해왔거든요. 네. 네. 첫 번째로 정부는 네. 진짜 모르고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네. 계속 경제를 좋다고 이야기했던 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80% 90%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들어가고. 괴리가 큰 거네요.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 그죠. 상황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 그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정부 말만 믿고 또 KDI나 아니면 IMF도 우리 경제 불과 5월만 네. 해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하루가 무섭게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누가 올랐냐 하면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이 옳았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러네요.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 연구 전문 기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KDI가 경제 성장률 낮췄다고 그러고 IMF도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경제 상황 점검한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3년도 좀 어려웠어요. 네. 3년도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어려운 2022년부터 2023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제 물가 수준이 성장률을 더 웃돕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에 갇힌 한국이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게 더 문제인데요. 예.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물론 낙수 효과는 좀 전해지진 않았지만 네. 수출마저 지난 2분기를 정점으로 꺾이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수출은 트럼프의 이 더 센 보호무역지로 인해서 한국 수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교역에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내수도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다 보니 지금 기획재정부와 이제 연례 협의를 마친 IMF가 오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낮췄어요? 사실 올해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봤더니 네. 올해는 2.2, 내년에는 당초 2.2에서 2.0%입니다. 2.0%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네.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이제 재화를 총동력해서 얻을 수 있는 2%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 얘기는 뭐냐? 자칫 우리나라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시 맞물려 1%대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 함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제언한 게 뭐냐면 예. 회복력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경제 정책. 예. 이게 강력한 뭐를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혁신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날려놨지만 이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재정 정책, 예.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그리고 한은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있지만 이게 둘 다 내년에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네요. 만일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통상 보호무역지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고물가가 계속이 되면 한은은 금리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환율만이 아니라 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3고가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뉴 노멀이 될 수 그래서 있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IMF가 내놓은 보고서도 내년이 2.0%인데 야, 2.0이 자칫하면 이제 1%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내수가 심각하게 안 좋다. 내수가 붕괴 직전이다. 수출도 잘 나가는 게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정부는 다 지금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내수와 수출을 좀 쪼개서 안 좋은 걸 좀 나눠본다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40년 전이네요. 삼성경제연구소 금융보험실장을 할 때 제가 IMF 대표단이 오면 네. 꼭 우리하고 이제 협의를 했거든요. 어, 우리 국민들이 또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IMF가 한국 사람보다 한국 경제를 모릅니다. 모른다. 네. 근데 우리는 IMF 이야기하면 꼭 무슨 뭐 상전처럼 이렇게 모시고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또 기재부예요. 기재부.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MF나 OECD가 한국 경제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하고 그 별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아, 왜냐하면 네. 이 IMF가 지금 금년에 와가지고 이제 수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요? 네. 올린 그래서- 적도 있었군요. 네, 올렸죠. 2.3에서 네. 2.5로 올렸다가 또 다시 2.5, 2.2, 이제 2.0, 2.1로 내렸는데 우리 IMF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그렇죠. 교과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발표하는 전망도 믿을 게 안 된다. 아, 정부 걸 안 믿으면 어떻게?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는 네. 막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희망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 예. 그리고 금년 전망에서 제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조직은 네. KDI입니다. KDI? KDI가 왜요? 금년 초에 2.2라고 했다가 예. 5월 달에 2.6으로 올렸다가 그다음에 8월 달에 2.5로 내렸다가 예. 이번에 2.1로 내렸는데 오. 이게 12월 농사 끝나봐야 알아요. 2.2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요거는 2.2도. 4분기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네. 결론은 뭐냐? KDI나 정부나 IMF의 전망은 전망으로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참고는 할지라도 네. 거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목매이지 마라. 왜냐하면 석 달이 무섭게 꽂히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제가 30년 경력에 의해서 보면 그냥 아니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묻고 네. 싶은데 IMF도 뭔가 이 참고만 하라. 그 믿을 게 없다. KDI도 그렇다. 정부도 희망사항에 담겨 있다. 그러면 뭔가 기업이 경영 전략을 세우거나 개인이 투자 판단을 할 때 어떤 성장 지표에 대해 조금 근거가 있는 걸 마련해야 돼요. 어디를 굳이 지적을 봐야 하러 될까? 가면 민간경제연구소. 민간경제연구소. 네,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내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예. 지금 삼성은 안 하거든요. 삼성 왜? 그럼 발표 안 해요? 안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왜 안 좋게 이야기하냐고 압력을 받아가지고 삼성에서는 그걸 발표를 안 하기로 한 지 벌써 한 15년 그래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빠른 이야기를 비교적 하는 편이 저는 LG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고 LG 네, 경영연구원이죠. LG 경영연구원이 발표가 그나마 네. 그래도 좀 알겠습니다. 볼만하고 네. 여러 연구소가 발표하는 통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네, 잠깐요. 근데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 경제 상황 분석을 좀 해보기 전에 네. 이제 뭐가 나쁘냐 한번 먼저 우리 인철 소장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 내수가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판매직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급격히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통계를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나마 이제 고용률은 OECD보다 좀 낮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 재정 정책으로 인한 60세 이상 고용, 네. 이제 굉장히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마저도 네. 속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최근 들어서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진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바로 청년 판매직. 청년 판매직. 판매직이 지금 고용 한파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 판매직 종사자 월 평균 한 10만 명 정도씩 줄고 있어서 네. 이건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 외부 노출이 외부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 수준과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대 이하
이제 청년층이 절반 가까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전에 비해서 5배 이상 청년층의 이제 고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 얘기는 뭐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용 부담이 좀 적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짧으니 해고가 가장 쉬운 청년층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충격을 청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 침체, 이제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청년층 고용 시장이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뭐 사실 고물가 고금리가 앞서 제가 이제 3년간 지속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선 상점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보험 판매,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판매직 일자리 감소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20대 이하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청년층들의 일자리가 좀 있어야 사회가 좀 역동성이 넘치는 건데 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용됐다가도 금방 해고당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숫자로 좀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제 내수 부진을 뭔가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수출인데 수출은 그래도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두 가지입니다. 금년 수출이 전년 동기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계산하려면 작년 수치를 봐야 되거든요. 작년 수치가 분모니까. 근데 작년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금년의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거는 8할이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 작년 대비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로 보면은 그 재작년 아까 기준이 되었던 재작년 수출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졌어요. 2022년. 22년에 23년에 2023년에 작년. 작년에. 그러니까 당연히 기저효과로 보면 금년은 상반기에는 굉장히 수출 증가율이 좋게 나오겠죠. 근데 하반기 들어가면 이미 작년에 하반기서부터 수출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저효과는 하반기 들어가면 없을 거라는 거는 작년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증가율이 둔화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년 초서부터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떠드는 거는 기저효과고 이 기저효과는 하반기로 들어가면 사라질 거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출을 가만 들여다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이끌고 가는 게 두 품목 아닙니까?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3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40%였어요. 40%. 굉장히 금액으로 높죠? 크죠? 근데 물량으로 보면 마이너스 7%입니다. 물량으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금액으로 40% 증가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공장에서 나가는 반도체 물량은 작년보다도 7% 적다. 그럼 자동차는 어떤가? 자동차는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요? 자동차는 3분기 수출 금액이 전년 동비로 2%밖에 증가 안 했어요. 금액으로는? 물량으로는 3%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3%. 그럼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물량은 3분기로 놓고 보면 꺾였다, 줄었다. 1년 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2분기, 심각하네. 3분기고요. 이런 징조는 2분기, 1분기에 계속 나타났었어요. 왜 이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량으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초서부터 지금 수출 잘 된다고 너무 떠들지 마라. 왜? 이건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대부분 가격효과지 물량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리 이 수출 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인제서야 이제 숫자로 확인된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반도체가 3분기에 물량 기준으로 마이너스 7% 줄었고요. 자동차도 마이너스 3% 물량 기준입니다. 근데 대비를 해야 된다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걸 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출이 안 되는 게 혹시 중국 경제 부진이 좀 큰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교육 규모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탓도 있고 주력 업종에 대한 부진 탓도 있고요. 글로벌 교육 환경이 바뀐 것 여러 가지가 총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맞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수출 한 25%를 중국으로 갔었는데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의 내수, 제조업, 경기 업체, 경기 침체
이제 직격탄을 맞다 보니 예. 수출이 좀 줄면서 우리나라가 주로 중국 경제로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기계 수출이 가야 되는데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핵심 주력 수출품인데도 불구하고 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은 범용, 그러니까 일반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술 자립도를 더 높여서 네.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이 2년 안에 중국의 디램 업체인 창신반도체의 경우에는 메모리 업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네. 마이크론을 제치고 2026년이 되면 글로벌 3위 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튼튼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론을 따라 먹는다. 그렇습니다. 저가 공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대만의 TSMC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국의 이 삼성전자가 한 12에서 13%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면 SMC는 지금 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를 팔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뭐 오만전자가 지금 뉴노말이 될 정도로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이제 이 뭐 인공지능 칩셋 반도체에 대한 어떤 놓친 것, 기회를 놓친 것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수출 반도체와 주출력인 반도체와 이 자동차가 줄어드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도 큰 영향이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게 벌써 SMIC라든지 장신 반도체가 쫓아오는 게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 중국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시장 지금 이제 미국인데 이제 미국이 저희가 방송에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연 경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뭐 당연히 관세 전쟁이 우려되는데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 예상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 경제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으로 닥칠까요? 일단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수출이 부진한 게 또 중국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저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요? 보면은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럽 수출이 마이너스 2.6이고요. 마이너스 유럽이 호주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 11.4입니다. 호주 1월서부터 10월까지 중국 수출은요 7%예요. 증가했어요. 아 그래요? 전체 7%. 평균으로는 9%인데 지금 대중 수출이 7%니까 뭐 중국 수출이 부진하다 그러면 조금 부진해요. 또 수출이 둔화가 조금 둔화된 네, 건데. 근데 지금 들여다 보면은 아프리카 수출 안 좋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안 좋죠? 유럽. 호주 안 좋죠? 지금 이 수출 부진이 중국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상황을 저는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기타 유럽 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거네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다 안 좋은 건데 네. 특히 아프리카, 유럽, 호주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상황을 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고 이 수출이 부진한 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떻게? 문제는 전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수출을 물론 반도체 중요하죠. 네. 근데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예. 20% 정도예요. 20에서 25%. 네.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는 거죠. 네. 여러 왜 산업- 나머지 7, 80%는 국민이 아니고 기업이 아닌가? 아하. 네. 그런 그래서 부분까지. 품목별로 보면요. 네. 지금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대표적인 게 무기화학, 그다음에 플라스틱. 무기화학도 좀 수출 부진해요? 굉장히 부진. 마이너스 50%입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들여다보면 수출이 부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런 쪽은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잘 되는 몇 개만 1등, 2등 하는 것만 보다가 걔네들이 안 되니까 문제가 걔네들 때문에 있다고 보냐. 지금 대한민국의 80%에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지금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살펴야 된다 이거죠. 긴 안목으로 그게 전부 다 지방에 있어요. 전 그래서 이게 경제를 볼 때 자꾸 뭔 문제가 생기면 중국 때문이다. 뭔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그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네. 그걸 알겠습니다. 좀 지적하고 그러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와 죄송합니다.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가 다 안 좋고 특히 분야별로 안 좋은 분야를 좀 더 다 부추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의 말씀이신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데 실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다 불투명하지만 우리 경제는 큰 리스크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G2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다변화해야 된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포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뭐 중남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는 빨라야 되는 게 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국내 연구기관들은 실제로 범용 제품에 대해서 지금 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걸 10에서 20%까지 대중국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60%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맞아요. 될 경우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최대 60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불편한 진실은 뭐냐?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 대미 수출이 너무 좋았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무역 흑자가 444억 달러, 예. 60조 원 넘게 흑자를 봤는데 예. 이미 상반기 그리고 10월까지 이 수준을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아. 올해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손해 보는 거 못 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큰일 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역 흑자를 줄인과 동시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출을 꼭 미국향이냐 중국향이냐에 대한 의존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부진한 다른 국가로의 전략적으로 좀 다변할 필요가 네.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거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만에 하나 일기 행정부처럼 네. 우리나라의 뭐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남아들고 있는 앞으로 뭐 석유 자원으로의 회기로 인해서 남아드는 석유나 원유가스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좀 검토한다든가 우리의 이제 내수에서 차격 굉장히 민감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플랜을 좀 짜놔야지 네.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실제로 이런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2%라고 하는데 네. 아마 수출 성장 기여도를 감안하게 되면 1% 초중반까지 네. 트럼프의 이제 수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무역 흑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400억 달러가 이미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트럼프 이게 행정부의 뭔가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수출 환경은 뭐 어떻게 우리가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책 대응이라는 게 재정으로 하는 재정 정책이 있고요. 통화 정책이 있을 텐데 두 기둥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재정 통화 정책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못 씁니다. 예?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 쭉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와 같이 뭐 100조, 200조 재정은 지금 못 쓴다. 재정을 나라 빚도 많고 재정 건전성 때문에 재정을 쓸 수가 없죠. 없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그다음에 마세요. 두 번째 통화 정책 못 써요. 통화 정책도 못 쓴다. 금리를 왜? 어떻게 낮춰요? 금리를 못 지금 낮춘다. 미국 금리보다도 우리가 지금 낮은 수준인데 환율도 불안한데 그래서 자꾸 경제 원론에 경기가 나쁘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그 대학교 1학년 학생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론적인 처방인데.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이긴 한데 그건 원론적인 원론적이다. 거라는 거죠. 네, 경제 원어원 코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요. 2017년도에 2월 달인가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때린 게요. 반덤핑 관세입니다. 반덤핑 관세에 우리 한국의 그 뭡니까? 철강? 아닙니다. 저 세탁기 하고 태양광 패널 그게 두 개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당했고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뭡니까? 그 301조. 네. 301조의 통상 그 301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을 때리면서 이제 우리가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결정타는 뭐냐 하면 뭐 무역 확장법 236조에 의해서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그러니까 보복 관세 그죠? 뭐죠? 덤핑 관세? 예, 관세를 물렸는데 관세를. 우리는 이제 통상교육본부장을 보내갖고 예. 살살 빌어가지고 코타를 따냈어요. 코타를. 예, 지난 5년 동안의 물량의 30%를 줄이는 걸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예.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미국의 지금 이번에 루트빅인가 이제 루트닉, 루트닉인가 상무장관. 상무장관이 결정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집권하자마자 저는 반덤핑 관세를 또 때릴 것 같아요. 또 반덤핑 관세를. 반덤핑 관세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안보 그거에 의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자동차에 대해서 그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부적으로 조치까지 다 준비를 했다가 네. 선거가 있어갖고 그걸 보류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 정부가 그걸 해야 할 꺼낼 게-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그럼요, 예, 그럼요. 바로. 그리고 그게 국가안보 조항이 철강이나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코에 걸면 다 코걸이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렇다 이씨도 아니라. 안 먹히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몇 % 물릴 것이냐 이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집권한 지 1년 안에 낼 것이냐 그거 해야 되고 예, 세 번째- 예상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세 번째로 얘기죠? 앞으로 FOMC 즉 연준의 저는 인적 구성에 대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연준에. 네, 왜냐하면 오. 파월이 지금 임기가 1년 남았거든요. 예. 1년 남았는데 저는 1년을 둘지 안 둘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연준의 이거 인적 구성과 인적 그에 구성을 잘 따르는 금리 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 등등의 어떤 강력한 무역 제재 대대한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라. 해야 돼요.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쓸 수도 없고 쓸 형편도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잘 들었고요. 일각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의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못 쓴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경제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리더십이 약하다, 리더십이 없다, 주식시장에 믿음도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환율도 민감하죠. 근데 1,400원 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 입에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니까 적응해라라는 뉘앙스를 비쳤거든요. 예. 차라리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조금 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수출이 부진할 걸 예고했다면 내수를 좀 키워야 됩니다. 내수 부양의 가장 큰 방법은 재정을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통화정책도 마찬가지 실기론이 나오는 이유가 예. 8월에 왜 금리를 내렸냐가 아니라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 자이언스텝 5.5%까지 올리는 동안 우리는 3.5%에서 1년 반 동안 놀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미리 이제 금리가 정점이구나. 먼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이 올려놨다면 조금 더 여력을 좀 더 뒀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 한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5 정도. 예. 그리고 미국은 중립적인 금리 수준은 3.5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6, 7번 정도의 금리 인하 카드 쓸 수가 있어요. 네. 트럼프 집권 이전 통계로라면. 네. 근데 우리는 지금 3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이미 트럼프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예. 내년에 금리 인하가 4번이 아니라 2차례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을 쓰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외교 라인 이제 인맥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로비와 관을 좀 해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10초. 안 네, 될까요? 짧게 한 번 정도. 재정정책 못 쓰고요. 못 쓰고, 통화정책 못 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를 10%에서 5%로 부가세? 3년 정도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면 부가세 한시 인하해서 네. 부담을 좀 줄여 내수를 살려야 된다. 내수를 살리자. 네, 네, 그런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보자는 우리 신세동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경제 어두운 우리 경제 해법은 없는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